근데 저게 90살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90살 넘어가시는 분 인구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는데, developed miniature limits. Wake Forest schools are growing arching for bioprinting. 유엔 미래보고서 2040년도 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40년이 되면 의사, 병원 진료, 수술이 사라진다. 지금 아까 의학에서 얘기를 했던 세 가지, 즉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여기까지는 Mike, like Sophia. 전에 여기로 주사 한 방 맞고 가면은 나노로봇으로 돼 있는 이 RBC들이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엄창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의학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기술이 새로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학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회의 그 변화 또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그 동안에 지금 지금 저희 세대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전이나 100년 전 사람들보다 지금 저희가 더, 예를 들자면 건강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인간이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의 그 수명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인의 그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제 2030년에 태어나게 되는 우리의 그 아이들은 몇 년을 살 것인가, 이걸 보게 되면 작년에 나온 통계가 90살이 넘어갑니다. 여자분들. 남자는 여자분들보다 조금 이렇게 적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저게 90살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90살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90살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120살까지는 충분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학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이제 그 노인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노인의학이 요즘은 100세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살을 넘어서 사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만을 위한 전문 과목이 새로 생겨야 될 정도로 오래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하게 살고 또 오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생각을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의학의 목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가 주였거든요.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오래 살고 그다음에 질병도 건강한 상태가 굉장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의학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오던 내용대로 질병을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서 빨리 회복시킬 것인가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아프지 않은 그 상태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거,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몸으로, 신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지금 가지게 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가장 이 국가에서 연구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연구비를 어디다 썼으면 좋겠느냐, 그걸 물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성장하는데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것보다는 건강 의료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그 연구에 있어서도 결과가 경제 발전보다는,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초점을 맞추겠는 게 결국은 세 번째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는 생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은 처음에 2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를 해결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러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끌어다가 의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2가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관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분야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 나노의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째가 정밀의학,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의술로는 치료를 못할 단계에 있는 환자는 냉동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만 따로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되살려서 치료를 한다 하는 이런 개념, 이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나노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나노 사이즈의 굉장히 그러니까 1mm의 그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로봇을 또는 그 정도의 크기에 되는 어떤 그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크기가 그 돼 있는데 그걸 몸속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세포가 죽었다. 그러면은 신경세포 재생이 안 되니까 지금은 몸에 그 이상이 생긴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나노 로봇으로 돼 있는 신경세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신경세포인 나노 로봇이 신경세포 역할을 대신해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적혈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산소를 운반하는 나노 로봇을 넣어준다거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산소를 갖다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 때가 되면은 히말라야 등산을 하러 갈 때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고 산소 결핍증이 돼서 힘들어하는 거 할 거 없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주사 한 방 맞고 가면은 나노 로봇으로 돼 있는 이 RBC들이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히말라야산 꼭대기에서 100m를 지금 이 평지에서처럼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언제쯤 되냐면 지금 2030년 정도면 이게 보편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전자, 사람의 모든 유전자들이 지금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다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틀리다.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의 유전자도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트는 다 똑같은데 세포마다 시기마다 활동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걸 찾아내게 되면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암세포가 되려고 하는 녀석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되려고 막 지금 준비를 하는 친구들부터 먼저 찾아내서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그 치료를 하는 게 정밀의학입니다. 그것은 세포 단위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고 조직 단위에서도 차이가 있고 사람 단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초기에는 저걸 뭐라 그랬냐면 개인 맞춤 의학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사람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작용하는 기전이 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완벽해진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2001년도에 저희들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사람의 전체 유전자 베이스가 다 밝혀졌죠. 그리고 그 각각의 유전자 베이스가 밝혀지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걸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01년도에 사람의 유전자가 밝혀지기 이전 단계에 이미 1996년도에 양을 복제를 했습니다. 저 양 이름이 돌리라고 합니다. 그 돌리고 그 돌리가 난 아기가 본이에요. 이쪽에 지금 양 2마리가 있는데 하얀 양이 저 본이고 그 옆에 이제 엄마죠. 돌리는 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이 클로닝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전자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소를 복제를 했고요. 보십시오. 쥐도 복제했고요. 쭉 와가지고 지금 뭐 늑대도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 옆에 캡처 마크 붙여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유전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제할 능력은 이미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지금 금지돼 있죠. 당연히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그 생명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그 뭐랄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실력은 되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디엔가는 누군가가 복제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복제하는 건 싫은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 전체를 복제하는 거는 싫은데 그중에 암에 잘 걸리는 장기,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뭐 뇌라든지 이런 거 또 당뇨병 잘 걸리는 췌장이라든지 이런 거 복제해 놨다가 나중에 내가 그 병 걸리면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개념에서 옛날에 이런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복제 인간을 땅 속에 있는 데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그 주인이 원래 주인이 암에 걸리게 되면 그 복제 인간을 땅 위로 데리고 와갖고 그 장기를 채취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다 그러면 나는 생명체지 나는 이런 그 부속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것도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 형태로 다 복제를 해서 그중에 장기를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복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유전자를 이용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나마 인정받고 있는 게 이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원래 세포가 원래 난자하고 성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되고 난 다음에 분할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뇌세포라든지 뼈세포라든지 또는 혈구세포라든지 피부세포가 하나의 조상세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가 받아들여지기 사실은 쉽지 않죠.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게 분화돼 나오는 과정 중에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건 근육세포가 되고 어떤 건 신경세포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피부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걸 거꾸로다가 진화를 시킵니다. 이거 역진화를 시키게 되면 이 피부세포 가지고 줄기세포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포 가지고도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줄기세포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세포로 다시 분할을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뼈가 부족하다. 그러면 피부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거로다가 다시 뼈를 만들면 뼈가 부족한 걸 갖다가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술이 100%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얘기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세포의 분화의 그걸 우리가 키라 그러는데 분화의 그 갈림길에 있는 열쇠들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거의 다 밝혀졌고 그 열쇠를 어떻게 키고 끄느냐에 따라서 역분화나 또는 앞방향으로의 그 분화가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 단위는 전부 다 분할할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요즘 뭐 간암이 걸려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너, 기증자를 못 구한다. 걱정할 거 없죠. 자기 피부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다시 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인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다 실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한테서 유래돼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분할을 시켜서 다른 종류의 그 필요한 세포들을 섞어가지고 간장을 만든 다음에 물론 크게는 못 만듭니다. 아직은 조그맣게 만들지만 그걸 가지고 쥐한테다 이식을 했더니 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 이게 실험적으로 된 겁니다. 쥐에 이식을 해서 됐으면 사람한테 이식할 만한 것도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쥐간은 요만합니다. 요만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힘이 안 되는데 사람 간은 1.5kg나 되거든요.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게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든다 이런 얘기죠. 대신 조그만하게 일부 부분적으로다가 절제하고 이식하는 정도는 조만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 뭐냐면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프린팅을 하는데 잉크나 뭐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프린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조직으로 있는 세포들, 거기에 있는 성분들, 단백질들을 프린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간세포, 간장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최근에 빨리 발달하고 있어서 처음 발표가 된 게 여기에 저 그림이 나와 있는 게 2013년입니다. 저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귀에 소리를 듣게 하는 장치를 프린트했는데 저게 뭐라 그럴까 세포 프린팅한 건 아니에요. 형태만 귀의 형태로 다 프린트를 한 건데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올가보노라고 하는 그 회사, 저 회사가 지금 현재 제일 앞서가고 있는 회사인데 2016년도에 콩팥을 프린트했습니다. 콩팥을 프린트했는데 프린트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작동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콩팥을 프린트했고요. 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 보고서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시프트 20이라고 하는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5년도가 되면 3D 프린팅으로 프린트한 간을 사람한테 이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는 사람의 간을 프린트해서 그걸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다. 저때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분화된 간세포를 쓸 수도 있지만 줄기세포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간장의 구조로 이렇게 다시 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하고 다르게 미래 의학은 지금 현재 이런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가지고 4가지의 P자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4P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P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개인 맞춤 의학. 아까 이게 정밀 의학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화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리다. 똑같은 질병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상태도 시기에 따라서 세포마다 다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를 아니까 이분은 앞으로 무슨 병이 생기겠다. 몇 살 때 어떤 병으로다가 고생하시겠다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병이 생길 줄 아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걸 미리 알아서 예방해서 치료하자. 그게 예방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의학, 예측의학,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 언제쯤 생길 건지 알아내고 미리 치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생기면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치료해서 그분한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번째 P는 요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이 환자가 자기 치료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 몸은 이게 누구 거죠? 주인이? 저죠. 내 몸이 주인이 접니다. 전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는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의사가 약도 먹이고 째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배를 열어갖고 막 내 그 속의 구조물을 막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사를 믿을만 하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몸을 맡기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 몸을 갖다가 내가 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의사가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엽니까? 수술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열어서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 듣고 부작용이 뭘 건가 다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러시지 하고 사인하면 나 재워놓고 그다음에 열어가지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녹화된 테이프를 볼 수는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무슨 소리야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할래. 수술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결정할래. 약 먹을 건지 수술할 건지 방사선 치료할 건지 아니면 치료 안 할 건지 내가 결정할래. 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정보가 다 노출돼 있죠. 뭐 텔레비전에도 뭐 질병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뒤지고 구글링하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증상이 나왔고 병원에 갈 적에는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갖고 시험 보죠. 의사 선생님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맞출 건가 못 맞출 건가. 맞추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자가 자기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참여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질병만 의학의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기능의 향상이나 아름다움의 추구도 의학의 대상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데 가능하냐? 유전자 분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처음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됐을 적에는요.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얼마나 돈이 들었냐면 27억 달러. 3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명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데 11년에 걸쳐가지고 3천억 달러를 들여갖고 분석을 했어요. 지금 그거 얼마 되느냐? 2017년
저 밑에 나오면 2016년에 저게 지금 가장 싼 가격인데 2017년에 더 내려갈 겁니다. 그 벨추타스 제네틱스라고 하는 데서 이 24시간 안에 $1,000만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것도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핸드폰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 핸드폰은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아니고요. 저거로 전용화되어 있는 이제 스페셜 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핸드폰인데 저기다가 피 한 방울만 딱 있으면 24시간 안에 내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1년을 못 산다. 첫돌이 되기 전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손을 대도 된다? 그래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백혈병이니까 골수에 있는 골수세포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백혈병이 생기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정상 유전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에다 넣어준 거죠. 골수에다가. 그리고 지금 돌잔치한 겁니다. 허락을 받죠.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면 불법이 눈 감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이에 유전자의 소위 말하는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건드려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이미 했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건드려갖고 치료하는 것도 이미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 외모 괜찮죠? 외모는 엄창섭. 이 안에 있는 이 두뇌의 지능 지수는 뭐 아인슈타인. 예? 그다음에 노래는 누가 노래를 잘하나요? 뭐 요즘 인기 있는 그 가수, 아이돌 가수 정도 노래 잘하는 이런 아이를 갖다가 아예 디자인해서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사람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는 막고 있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 저런 아기가 또 태어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은 질병 치료하는 거는 눈 감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를 더 아름답게 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이것도 의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집안 대대로 키가 작은 게 이게 참 안 좋았는데 좀 키가 크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좀 넣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글입니다. 구글, IBM, 또 요즘 그 아마존 이런 데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 이런 거 투자 많이 하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헬스케어예요. 건강관리. 그런데 이게 2014년도죠. 애플도 헬스키트라는 걸 내세우면서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이 이게 구글, 애플, IBM 이게 전부 다 이게 IT 회사들이잖아요. IT 회사들이 하는 게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고 이제는 사람의 건강 관리가 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보게 되면 저쪽에 이 천식, 두 번째 있는 게 심혈관 질환, 그 밑에 저건 표시가 잘못됐죠. 유방암이 아니고 저거는 이제 당뇨병이고 저 위쪽에 있는 게 유방암이다. 하여튼 표시는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이런 그 각각의 병들에 대한 그 동태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통해 가지고요. 지금 저쪽 회사니까 이제 저걸 쓰는 거고요. 삼성에서 했으면 이제 갤럭시를 썼겠죠. 핸드폰으로다가 모니터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저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넓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것이 원격 의료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병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병원이 되니까 저걸 통해 가지고 병원 검사실에 바로 연결이 되고 병원의 의사가 저걸 통해서 바로 나한테 자문을 주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 컨택트 렌즈에다가요. 센서를 달아가지고 저걸 가지고 나오는 눈물의 성분을 분석을 하면서 당뇨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하겠다는 이런 개념도 나오고요. 이 스캐나도에서 나오는 이거는요. 저 양쪽에 저기다가 손가락만 이렇게 갖다 대면 저 손가락 대고 있어요. 피도 필요 없어요. 뭐 체온부터 시작해서 혈압, 당뇨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고 하는 거. 그냥 들고 다니다 짚어보면 돼요. 저거 자동으로 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나의 주치의한테 다 정보가 전달되고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치료 방향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긴 하지만 유엔 미래보고서 2040년도 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40년이 되면 의사, 병원 진료, 수술이 사라진다. 물론 지금과 같은 개념의 의사, 지금과 같은 병원, 지금과 같은 수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 때도 의사도 있고 수술도 있고 병원도 다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이 사람이 찾아가고 이렇게 뭐 직접 칼 들고 째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원격에 의해서 조절되는 로봇, 원격 조절되는 로봇, 또 의사 그런 거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병원 환경으로 바뀐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바뀔 거냐?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창립자인 이 코슬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80% 지금 의사가 하는 게 80%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만 남는 거예요. 80%는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IT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재 IT,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의사들이 하는 것들의 80%를 차지하게 될 거다. 올해 들어와갖고 IBM 5in5라고 하는 게 IBM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십시오. 인공지능, 하이퍼 이미징, 그다음에 이제 레버노 칩 이게 전부 다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질병의 진단, 그다음에 치료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 검진 상태 또는 이 시각을 통해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의 그 모든 그 질병 상태를 갖다 찾아낼 수 있다. 딱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어도 저 기술을 딱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BM 왓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서비스는 안 돼요. 우리나라 그 법이 굉장히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 정보를 완전히 제공할 수가 없어서 완전한 그 판단을 하는 그 인공지능 왓슨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결과가 생겼나 보십시오. 오른쪽에 똑같은 암을 처음에 수술 치료하는 데는 양쪽 의견이 똑같아요, 의사하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은 항암 치료하자, 한쪽은 방사선 치료하자. 환자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왓슨을 선택했어요. 왓슨의 권유하는 바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인공지능을 사람의 말보다 더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상태, 내 목숨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사람 의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 왓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 사고의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인공지능이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영생과 인간 증강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람이 이제 오래 살게 됐습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90살, 100살 또 120살을 내다보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도 오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알게 모르게 연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즐겁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증강, 기능의 향상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영생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나이가 드는 것이 일종의 그 질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노화에서 뭐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늙지 않게, 예를 들면 90살이 됐는데도 20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항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건. 재건은 뭔지 아시죠? 고장나고 고치는 걸 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재생.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는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 끼는데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세포든 조직이든 장기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바꿔 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고장난 부품을 바꿔서 오래 쓰게 하는 것을 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기물로 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장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인공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인공관절, 무릎관절이나 고관절 수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뼈로 되어 있는 그런 관절로 만드는 게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 쇠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무기물질로 돼 있는 관절을 만들어서 그거로다가 이제 바꿔 껴주는 거죠. 물론 기능적으로는 이제 더 뭐라 그럴까 더 튼튼하고 더 훌륭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쓸수록 이렇게 닳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하늘을 날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꼭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야 되느냐? 다른 동물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병원에 넣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증강의학 개념에서 날개를 만들어주고 날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것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게 한참 그 관심이 많이 있고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만들는데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폐도 만들고요, 간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혈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세포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고장 나거나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저렇게 새로 만든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자. 그 중에서 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 밑에 빨간 거로 박스를 쳐놨는데요.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팀장입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사람의 게놈을 제일 먼저 분석했던 사람이고요. 그 공로로 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저분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람의 유전자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 하면 Human Longevity Incorporated.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간 영생 주식회사입니다. 저 회사에서는 뭐 하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 유전체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연구를 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내세우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했느냐? 이런 걸 했어요. 작년에 세계 최초로 다 세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세 번째 세포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새로운 세포를 만들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거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조금 바꾼 거죠. 돌연변이처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획기적이라고 하냐면 이 양반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만을 골랐습니다. 473개의 유전자를 골라서 그거로 만든 거예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세포입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유전자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포예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세포 분열도 합니다. 저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오로지 살아가는 기능하고 세포 분열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저걸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특수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이러스에다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거든요, 몸에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몸한테 감염이 되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제일 심하게는 백혈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거에 필요한 유전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구글 벤처라고 해서 그 일종의 이 벤처 캐피탈이죠. 이 벤처 회사들한테 돈을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하느냐면 이 캘리코나 베릴리나 딥마인드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가 목표냐면은 사람을 500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 넣고 있지. 1조 8천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 투자를 해서 1조 8천억 원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길게 살고 있는 동물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어떻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도 하고 또 인공 눈에 관한 눈에 관한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500살까지 지금 사람을 목숨을 갖다가
다른 거로 이렇게 바꿔 끼지 않고 아까처럼 뭐 두뇌 이식을 한다든지 뭐 뇌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500살을 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 정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간장 프린트에서 2025년이면은 바이오 프린트한 간장을 갖다가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장기 이식이 되고 그 정도 크기가 되면 그 다음 뼈는 조금 더 큰 거로 이식을 할 수 있지 프린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눈은 어떻습니까? 눈. 사람 눈도 프린트 가능하다는 거죠. 간장도 프린트하고 팔다리도 프린트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이분은 저기 가수예요. 래퍼인데 윌.i.am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 회사의 그 홍보 대사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사람 전체를 프린트할 거다. 그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를 프린트하는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개체를 프린트하는 단계로 갈 거다. 그럼 저렇게 프린트한 개체는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몰라요. 프린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을 다운받았거나 뇌를 이식하는 그 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갖고 싶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존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위해서나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게 되면 진화라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람이 적어도 다른 형태나 다른 기능을 갖게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천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수천 년을 산다면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저런 진화를 이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저기 그 손이 양쪽에다 이렇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 의수를 했겠죠? 근데 의수를 하면은 대개는 이제 모양만 만들어 놓는 걸 옛날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만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기계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스위치를 켜고 꾹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분은 뭐냐면 양손이 다 잘렸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는 센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있는 전선에다가 연결시켜 갖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컵 들 수 있고요. 저 양반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500cc짜리 맥주잔을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적어도 이 의수를 생각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세게 잡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촉감. 이제는 인공 피부의 촉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해서 압력도 느끼고 어느 정도 세기로 잡아야 되는지까지 지금 조절이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분은 저기 여자분을 안고 계시죠? 10년 전에 실명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안경 끼고 있죠. 안경 옆에 여기 카메라 달려 있는 거 보입니까? 저 카메라에서 앞에 지금 찍고 있죠. 그걸 갖다가 IoT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을 이용해서 망막에 있는 칩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망막에 있는 칩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하고 똑같이 뇌에서 앞에 있는 물건을 본 겁니다. 누구를 봤느냐? 10년 전에 시신경이 손상이 돼갖고 못 보게 된 자기 부인을 10년 만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고 껴안고 울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거는 영화 얘기인데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주인공이 이 방사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실은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척추에다가 저기 엑소스켈리톤에도 외골격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렇게 심었죠.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냥 싸움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움직일 수 있느냐? 사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저 기계가 움직이네. 밖에 지금 달아놓은 그 외골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거 어디다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지마비가 되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다리에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다리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착용용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골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걸 입고 움직입니다. 물론 팔을 쓸 수 있으면 여기다 있는 스위치를 팔로다가 눌러서 이렇게 구부려라 펴라 구부려 펴라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양팔까지 다 못 쓰면 어떻게 돼요? 팔도 로봇 해야 되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가지고 이쪽에다가 인터넷으로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느냐? 일본의 저 사이버다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저거 아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그 외골격 그 착용 그 장구를 갖다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처럼 그 길에 나와갖고 테스트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이버다인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저걸 입혀놓고 길거리를 걸어가게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연세 많으시면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거 착용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 팔 못 쓰시는 분은 저걸 이용하게 되면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그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한 명 저거 끼고서는 하루 종일 그 쌀 한 가마니 여기다 얹고 그다음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이라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근데 저걸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기계적인 조절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가지고 조절을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B2C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투 컴퓨터 또는 브레인 투 머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뇌에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서 그걸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예 그 다른 개체를 이용해 갖고 내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저 로봇이죠. 아예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활동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많아요. 로봇 의사, 로봇 간호사, 로봇 의사나 로봇 간호사. 로봇 의사는 아까 같은 맞선 생각하시면 되고, 로봇 간호사는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중환자 감염병동 같은데, 거기 감염병동이나 요즘 지난번에 그 이제 난리가 났던 그런 그 유행 돌림병이 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도 의사도 간호사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로봇 간호사가 들어가서 혈압 체크도 하고 약도 먹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니터, 얼굴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처럼 생겨서 화상으로다가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쓰고 활동하고 있는 거고, 로봇 요리사도 있고요. 로봇 서버들 있죠.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고 주문하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로봇 연주자도 있고, 저 밑에 그림에 나오는 것은 그 수술하는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안 생겼지만은 그 자기가 하는 그 기능에 맞춰가지고 되죠. 저 수술용 로봇은 사람이 원격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진 데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수술하는 환자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떨어진 데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수술하죠. 나머지는 다 모니터로 하고 이제 이런 거로 나오죠. 저 영화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저 간병 로봇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옆에서 짜증 안 내고 마지막까지 옆에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할 그런 이제 간병 로봇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저런 로봇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의료의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셀폰, 개인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싱 하는 거 나오고 소셜 네트워크 다음에 의료가 나와요. 미래 의료는 이거는 핸드폰하고 같은 계열이다라는 겁니다. 의학의 계열이 아니고 정보통신 분야의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지금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미 나옵니다. 메디슨은 디지털이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로 이렇게 바뀌어서 취급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보를 갖다 공유할 것인가, 공유하는 방식이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물과의 연결이라면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체온이라든지 아까 했던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생물학적인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은 IoB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 오브 바이오 시그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몸에 부착되어 있는 장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지마비되어 있는데 입고 있는 장착형 그런 보조 기구라든지, 이거는 뇌에서 생각하는 거대로 이쪽으로 다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뇌에서
기계로 가는 통신, B2M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 중간에 컨트롤러를 넣고 컴퓨터를 통해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2C 컴퓨터로 가는 거, 그다음에 C2M 컴퓨터에서 기계로 가는 거. 이런 인터넷 통신이 서로 장애를 받지 않고 해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다른 개체간, 내가요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동반자하고 얘기를 할 적에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 되겠죠. B2B가 되겠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져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도청이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피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피부의 접촉을 통하면 피부에 아주 약한 전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닿으면 왜 얼마 전에 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왔었죠. 이렇게 피부가 닿으면 전생이 보인다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 그걸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나 내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직 공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게 이제 보편화된다 그러면 길거리를 가는데 손을 잡고 가고 있다. 아, 사귀는구나. 아니죠. 대화 나누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이미요. 지금 이건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면 7번째 싱터넷. 그 당시 용어는 IoT가 아니고 싱터넷이라는 사물 인터넷 용어를 썼습니다. 저게 보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015년에 키스텝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한 진단기기, 그다음에 의료의 빅데이터 기술,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의료 데이터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스탬프 여기에 센서 붙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IoT로다가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가상 촉감 기술, 이게 인공 인공 의수나 이런 데서도 만지면 이게 다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미 다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갈 그런 기술들이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키포인트가 이 센서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요즘 인기 있는 거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 저거가 가끔가다 사고가 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센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갈 때 나와 있는 도로마다 있는 모든 걸 다 인식하는 센서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도로에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정보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려면 도로마다 이 차하고 이게 주고받는 그 센서들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저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몸속의 각 부분마다 필요한 센서들이 다 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 시장이 엄청 유망한 거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휴머니즘, 그런 운동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이거나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금보다는 더 진화된 인류를 하나 만들자. 그것을 트랜스휴먼이라고 하자 하면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13년, 14년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센터가 만들어지고 2015년에서 202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아바타 같은 걸 만들겠다.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뒷꼬리 움직이는 거 지금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노트북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따게 되면 뭐냐면 가정용 안드로이드나 집에서 일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다 로봇으로 바꿔가는 시대가 2020년 되면 되고 그 다음에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스스로 그것들을 자기가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35년 정도가 30년에 35년이 되면 사람의 뇌를 카피를 해갖고 기억으로다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되고 2035년이 되게 되면 그런 기억을 로봇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기억만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고 2040년에 45년이 되면 세포 대신 나노 로봇으로 만들어져서 형태 변화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것도 질병에 대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최초가 2045년에서 50년 사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집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드맵대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과학 기술이 지금 현재 가는 거는 적어도 2015년 지금까지는 저 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가고 있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기술의 발달을 보게 되면 저 코스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것을 과연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됐을 적에 저 분야는 의학의 범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과학기술의 분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윤리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미래 얘기, 몇십 년 뒤의 얘기, 어쩌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당장 5년, 10년 뒤의 상황은 어떠냐? 5년, 10년 뒤의 상황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개인 사회로 바뀌어간다. 다 알고 있죠. 기술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발달을 하고 그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기술은 사람의 건강에도 또 의료 분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의료인들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이런 모든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로봇한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조화롭게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중심의 사회이면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인성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갔으면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제가 2시간 동안 미래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래의학은 상당히 많은 부분 기계나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어가야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